지금 대한민국이 석유시대의 종말을 선포하자 전 세계 에너지 질서가 통째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까지 모인 초강 대국들이 일제히 작업을 멈추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한국 기술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 30년 전 기술을 배우기 위해 전 세계를 떠돌다 문전박대당하던 가난한 나라가 이제는 세계 에너지 질서를 쥐락펴락하는 기술 종주국이 되었습니다. 어떤 기술을 선보였기에 이토록 전 세계가 긴장하며 한국을 주목하게 된 걸까요? 석유 에너지보다 더 혁신적인 기술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한국의 이 기술은 신의 영역이라고 불릴 정도로 대단한 성과라고 말하며 석유 없이도 전기를 만들어내는 차세대 에너지의 문을 열었습니다. 과연 석유 시대의 종말을 선포하게 된 한국의 최대 반전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반전 이야기, 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요한네스 크라우스입니다. 유럽에서 에너지 정책과 국가 전략을 분석해왔고 국제에너지협의체에서 오랫동안 자문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국을 외부에서 관찰하던 한 사람이 직접 보고 판단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기록입니다. 지금 세계는 석유 이후의 시대를 말합니다. 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에너지 질서는 너무도 단순했습니다. 석유를 가진 나라가 힘을 쥐고 기술은 그 힘을 오래 유지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회의에서 누가 중심에 서는지는 늘 정해져 있었고 그 명단에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제회의장에서 한국은 늘 주변부에 머물렀습니다. 발언이 없어서가 아니라 발언이 의미를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석유를 생산하지도 않고 가스를 수출하지도 않으며 에너지 기술의 역사에서도 주도권을 가져본 적이 없는 나라라는 인식이 너무 강했습니다. 에너지 문제는 미국과 유럽, 러시아 같은 기존 강국들이 논의하는 영역이었고 한국은 결정된 흐름을 따라가는 나라로 분류됐습니다. 저 역시 그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와 조선 같은 제조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가진 나라라는 점은 인정받고 있었지만 에너지 기술, 특히 인공외경합처럼 수십 년의 실패가 쌓인 영역에 도전할 주체로는 보지 않았습니다. 인공외경합은 의지만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었고 오랜 시행착오와 국가 차원의 축적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인공외경합 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을 때 대부분의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관심보다는 거리두기였습니다. 회의실에서는 굳이 말로 꺼내지 않아도 이런 분위기가 형성돼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 분야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낼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이 공기처럼 깔려 있었습니다. 당시 에너지 전문가들 사이에는 암묵적인 기준이 존재했습니다. 석유 이후의 세계를 놓아더라도 에너지 기술의 주도권은 기존 강국들이 나눠 갖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에너지 기술은 단순한 연구 성과가 아니라 산업 구조와 외교 전략, 안보까지 연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갑자기 새로운 나라가 중심으로 올라오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한국은 그 기준에서 늘 한 발짝 뒤에 놓여 있었습니다. 특히 인공외경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반응은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 기술은 실패의 기록으로 가득했고 수많은 나라들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방향을 수정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그 길을 택했다는 소식은 도전이 아니고다 무모한 선택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외국이 가장 어려운 길을 가는 반응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런 시선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방향을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국제사회의 평가와 무관하게 연구는 계속 진행됐고 일정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대규모 홍보도 없었고 과장된 발표도 없었지만 연구시설과 인력은 조용히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조용한 움직임은 당시에는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태도는 한국이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인상을 강화하는 데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에너지 기술의 세계에서는 성과가 보이지 않으면 존재감도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그 존재감이 없는 자리에서 시간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점까지 저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이 세계 에너지 질서를 흔들 수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은 여전히 에너지 기술 논의의 주변에 머물러 있었고 인공외경합은 한국과 어울리지 않는 단어처럼 취급됐습니다. 아무도 이 선택이 훗날 기존 상식을 흔드는 출발점이 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국제에너지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저는 비슷한 장면을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석유 이후의 세계를 논하는 자리였지만 실제로는 누가 그 세계를 설계할 자격이 있는지를 가르는 공간이었습니다. 발언 순서와 좌석 배치, 논의의 방향까지 이미 정해져 있었고 그 중심에는 늘 같은 나라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언급되는 순간 분위기는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공식적인 회의록에는 중립적인 문장이 덮였지만 회의가 끝난 뒤 복도와 식사 자리에서는 훨씬 솔직한 말들이 오갔습니다. 한국이 인공외경합을 한다는 이야기는 대체로 가볍게 소비됐고 진지한 토론의 주제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흥미로운 시도 정도로 취급됐습니다. 이 무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나름의 논리가 있었습니다. 인공외경합은 초고온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기술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변수는 오랜 실험, 경험이 없으면 제어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실패를 반복해온 나라들조차 아직 완성에 이르지 못했는데
한국이 그 벽을 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에서는 이런 식의 말이 자주 나왔습니다. 인공의 기압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라는 주장입니다. 즉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아무리 자금을 투입해도 그 시간을 단축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도전은 기술적 시도가 아니라 시간의 질서를 거스른 행동처럼 여겨졌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은 자연스럽게 배제됐습니다. 공식적으로 배척한다는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중요한 논의의 중심에서는 늘 한 발짝 떨어져 있었습니다. 공동 연구의 핵심 파트너가 거론되지 않았고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자리에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국은 이 판의 관찰자쯤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특히 인공의 기압 관련 자료를 검토할 때 이런 경향은 더 분명했습니다. 한국의 연구 계획이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대부분은 참고 자료나 부록처럼 취급했습니다. 본문에서 다뤄지는 것은 늘 기존 강국들의 진행 상황이었고 한국은 그 흐름을 따라오는 나라로 간주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한국에 대한 외부의 시선이 단순한 무관심을 넘어 확신에 가까운 무시라는 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해봐야 안 되는 나라라는 판단이 이미 내려져 있었고 그 판단을 굳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움직임은 위험 요소로도 위협으로도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확신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한국이 무엇을 하든 굳이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없다고 여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와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요란한 발표가 아니라 숫자였습니다. 아직은 작고 미미해 보였지만 이전과는 다른 성격의 숫자들이 보고서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들은 무시하기에는 조금씩 거슬리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변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한국을 언급할 때 예전처럼 웃어넘기지 못하는 순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직 인정은 아니었지만 확신은 서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이름이 다시 회의 자료에 등장한 것은 아주 작은 변화에서 시작됐습니다. 인공의 융합 전기 보고서의 말미에 이전까지는 보지 못했던 문장이 하나 추가돼 있었습니다. 초고온 플라즈마 온도 유지 구간이 안정적으로 확보됐다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온도 수치가 적혀 있었습니다. 1억 도에 근접한 플라즈마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 수치가 왜 중요한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인공의 기압에서 1억 도는 상징적인 기준선입니다. 태양의 중심 온도가 약 1500만 도 수준인데 지상에서 그보다 몇 배 더 뜨거운 상태를 만들어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뜨겁다는 문제가 아니라 그 온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플라즈마가 자기장 안에 갇혀 있었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이 수치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7억 도라는 온도 자체보다 그 상태가 얼마나 유지됐느냐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순간적으로 도달하는 것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곧바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온도가 몇 초나 유지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다음 보고서에는 그 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의 실험 장치가 초고온 플라즈마 상태를 수초 단위로 유지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몇 초라는 시간은 일반인에게는 짧아 보일 수 있지만 인공의 융합 분야에서는 절대 가볍게 볼 수 없는 성과입니다. 기존 연구소들이 그 수초를 넘기기 위해 수년을 소모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 연구자들의 첫 반응은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수초 정도는 실험 조건이 좋으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고 측정 기준이 느슨했을 가능성도 거론됐습니다. 특히 온도 측정 방식에 대한 의심이 집중됐습니다. 플라즈마 중심부의 순간 최고 온도를 기준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 보고서였습니다. 같은 장치에서 비슷한 조건으로 실험이 반복됐고 플라즈마 온도는 다시 1억 도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번에는 유지 시간이 더 길어졌고 무엇보다 온도 변동폭이 이전보다 줄어들었다는 점이 함께 기록됐습니다. 이는 단순히 뜨거운 상태를 만드는 데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 상태를 제어하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의 기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온도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온도를 흔들림 없이 붙잡아 두는 일입니다. 플라즈마는 조금만 불안정해져도 즉시 붕괴되고 실험은 종료됩니다. 그런데 한국의 기록에서는 그 붕괴 직전의 흔들림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의심은 더 구체적인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이 정도면 측정 오류가 아니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 연구소들은 온도 수집뿐 아니라 유지 시간과 자기장 안정성 데이터를 함께 요구했습니다. 한국이 공개한 자료에는 플라즈마가 유지되는 동안 자기장 변동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그래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드러났습니다. 한국의 실험은 단순히 최고 성능을 한번 찍고 끝내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1억 도에 도달하는 실험을 반복하면서 그 상태를 얼마나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를 하나씩 정리해가는 구조였습니다. 즉 기록 경쟁이 아니라 시스템 안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변화는 유지 시간이 두 자릿수 초로 넘어가면서 나타났습니다. 초고온 플라즈마를 수십 초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했다는 사실은 더 이상 실험적 성공으로 치부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이 단계는 인공의 경합 장치가 단순한 연구 장비를 넘어 실제 에너지 생산 가능성을 논의할 수 있는 문턱에 들어섰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때부터 외국의 반응은 명확히 갈라졌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했지만 다른 쪽에서는 솔직한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 수치라면 우연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특히 유지 시간이 늘어나는 속도가 기존 연구소들의 경험과 비교해 비정상적으로 빠르다는 점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회의실에서는 더 이상 한국의 기록을 웃어넘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 안정성이 분 단위로 확장된다면 인공의 경합은 이론이 아니라 현실의 에너지원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가장 먼저 보여준 곳이 한국이라는 사실이 서서히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시선은 완전히 이동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한국이 얼마나 오래 유지했느냐를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떻게 그 온도를 그렇게 안정적으로 관리했느냐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원인을 이해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부터 한국은 더 이상 실험 성과를 보고받는 나라가 아니라 설명해야 할 기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주자가 더 이상 부정되지 않자 질문의 방향은 자연스럽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플라즈마 온도나 유지 시간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회의실에서는 다른 질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 안정성을 만들어내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이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판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외국 연구자들이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한국의 초전도 자석 시스템이었습니다. 인공의 경합에서 플라즈마를 가두는 힘은 자기장에서 나오고 그 자기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핵심 장치가 바로 초전도 자석입니다. 이 자석이 흔들리면 플라즈마는 즉시 벽으로 튀어나가 실험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연구소는 자석 성능을 극단적으로 높이는 데 집중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접근은 달랐습니다. 공개된 자료를 분석해보니 한국은 단순히 자석의 출력만을 높이는 데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장 변동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미세하게 조정하는 제어 시스템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었습니다. 자석이 완벽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흔들림을 즉시 잡아내고 보정하는 구조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외국 연구자들 사이에서 반응이 갈렸습니다. 일부는 이 방식이 장기적으로 불안정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자석의 물리적 성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오히려 이 접근이 유지, 시간 확장에 유리하다는 분석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기보다 불완전한 상태를 관리하는 쪽이 현실적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재검증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외국 연구소들은 한국이 공개한 자기장 안정성 데이터를 세부적으로 분석했고 플라즈마가 불안정해지기 직전 어떤 제어 신호가 들어가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흥미로운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플라즈마가 흔들리기 전에 먼저 반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불안정 징후를 미리 감지해 흐름을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일부 연구자들은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라면 유지 시간이 빠르게 늘어난 것도 설명이 된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플라즈마를 억지로 붙잡아두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을 허용하면서 그 범위를 관리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존 인공의 경합 연구의 사고방식과는 분명히 다른 접근이었습니다. 회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한국의 수치를 두고 평가를 미루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수치를 전제로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방식이 다른 연구소에 적용될 수 있는지 혹은 기존 시스템을 수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한국은 더 이상 비교 대상이 아니라 참고 기준으로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의 태도 변화는 행동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일부 연구소는 내부 실험 계획을 수정하면서 한국의 공개 데이터를 기준으로 제어 알고리즘을 재설계했습니다. 공식적으로 협력을 요청하진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의 방식을 참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공개적인 인정은 아니었지만 가장 현실적인 의존의 시작이었습니다. 저 역시 이 과정을 지켜보며 확신하게 됐습니다. 한국의 인공의 경합은 단순히 기술 하나가 뛰어난 것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의 사고방식이 달랐다는 점을 말입니다. 결과만 보고 판단하던 시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구조가 이미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왜 가능했는지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단계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대신 다른 나라들이 그 구조를 이해하려 애쓰는 위치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곧 더 큰 현실적 장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기존 강국들이 실제로 한국의 기술을 필요로 하게 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인공의 경합 기술이 더 이상 종이 위의 수치로만 존재하지 않게 된 순간은 예상보다 조용하게 찾아왔습니다. 국제에너지 기술 프로젝트들이 실제 건설과 운용 단계에 들어서면서 그동안 이론으로만 존재하던 문제들이 현실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설계도에서는 완벽해 보이던 시스템이 실제 장비로 구현되자 곳곳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비됐습니다. 가장 먼저 문제가 된 것은 초전도 자석의 안정성이었습니다. 설계상으로는 충분한 성능을 갖춘 자석이었지만 장시간 운용을 전제로 하자 냉각 효율과 미세 진동 문제가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자석 온도가 미세하게 상승하는 순간 초전도 상태가 무너질 위험이 있었고 이는 곧 플라즈마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급격히 무거워졌습니다.
그때까지도 대부분은 기존 방식 안에서 해법을 찾으려 했습니다. 자석을 더 강하게 만들거나 냉각 시스템을 보강하거나 운용 시간을 줄이는 식의 접근이 논의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정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개별 부품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이 장시간 운용을 전제로 설계되지 않았다는 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의가 반복될수록 좌절감은 커졌습니다. 일정은 계속 밀렸고 비용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몇몇 프로젝트에서는 일정 고정이 아니라 구조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신감을 보이던 나라들조차 공개적으로는 말을 아끼며 내부적으로는 대안을 찾느라 분주해졌습니다. 바로 이때 한국의 이름이 다시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전처럼 참고 사례로 가볍게 거론된 것이 아니라 아주 실무적인 맥락에서였습니다. 한국의 실험 장치가 비교적 작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안정 운영에 성공했다는 점이 다시 조명된 것입니다. 특히 자석 성능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리지 않고도 안정성을 확보한 방식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질문 형태였습니다. 한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질문이 반복될수록 뉘앙스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한국의 방식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우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식으로 말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변화는 회의실 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전까지는 한국의 성과를 분석 대상으로만 다뤘다면 이제는 실제로 적용 가능한 해법으로 검토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외국 연구자들은 불편한 사실 하나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한국이 해결한 문제는 아직 자신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와 정확히 겹쳐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재검토는 더 집요해졌습니다. 한국의 실험 기록에서 자석 출력이나 장비 규모보다 더 많이 언급된 것은 운용 방식이었습니다. 플라즈마가 불안정해지는 순간을 미리 감지하고 그 흐름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분산시키는 제어 구조가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인공외경합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졌던 영역이었습니다. 외국 연구소 내부에서는 솔직한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성능을 쌓는 데 집중했지만 한국은 운용을 설계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비교를 넘어 접근 방식 자체가 달랐다는 인정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이 인정은 곧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부 프로젝트에서는 한국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실험 조건을 재설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협력 요청은 아니었지만 내부 문서에는 한국의 실험 사례가 직접적인 참고 자료로 포함됐습니다. 이는 상징적인 변화였습니다. 더 이상 한국을 관찰 대상이나 예외로 분류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가능성을 평가하는 시선이었다면 이제는 위험 요소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이 속도로 기술을 축적한다면 단순한 참여자가 아니라 질서를 바꾸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조심스럽게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전 그때 처음으로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 이야기는 더 이상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말입니다. 에너지 기술은 곧 국가의 전략이고 그 전략의 중심에 한국이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어느새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니라 무시할 수 없는 변수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인 인정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누구도 먼저 한국을 치켜 세운 발언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 모두가 같은 계산을 하고 있다는 느낌은 분명했습니다. 만약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한국의 기술 없이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어렵게 될지도 모른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세계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정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인공외교합은 더 이상 설명을 요구받는 실험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따라가야 할 현실적 기준으로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동은 곧 돌이킬 수 없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순간은 조용했지만 분명했습니다. 회의실에서 한국의 이름이 더 이상 질문의 대상이 아니라 기준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을 때 전 이 흐름이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가 먼저 인정했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두가 같은 계산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기술은 결국 선택의 문제입니다. 누구의 방식을 따를 것인가? 어디에 미래를 걸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의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한국은 더 이상 설명을 요구받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선택을 이해하려 애쓰는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변화가 어떤 선언이나 연설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은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말하지 않았고 우리가 앞서간다고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조용히 같은 일을 반복했고 실험은 멈추지 않았으며 데이터는 쌓였고 그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회의실에서는 이런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기술적 난관이 등장하면 누군가 자료를 넘기다가 말없이 한국의 사례를 꺼내놓는 장면입니다. 설명은 길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뤘는지 그리고 그 방식이 지금에 막힌 흐름을 어떻게 풀어내는지 말입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감정이 흔들렸습니다. 분석가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였습니다. 전을 타고나지 않은 나라, 에너지 수입에 의존해온 나라, 늘 불리한 조건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나라가 가장 어려운 길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선택했다는 사실이 그 결과를 조용히 증명해냈다는 사실이
지성보다 먼저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의 태도였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드러내지 않았고 인정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군가 배우고 싶어하면 공개된 범위 안에서만 응답했고 그 이상은 스스로의 기준을 지켰습니다. 이 태도는 기술보다 더 강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준비된 만큼만 나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세계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석유 이후의 시대를 말할 때 한국을 빼고는 더 이상 이야기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것은 우연도, 행운도, 순간의 성과도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선택을 미루지 않았고 어렵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않았으며 조용히 기준을 쌓아온 결과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에너지 기술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가장 늦게 출발했지만 가장 단단한 구조를 만들었고 가장 많은 실패를 견딘 끝에 가장 안정적인 답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술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한 나라가 스스로를 어떻게 밀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조건이 아니라 태도를 선택했고 외부의 평가보다 내부의 판단을 우선했고 그 결과 세계가 뒤늦게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은 이제 가능성을 설명할 때가 아니라 기준을 말할 때 등장합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여정은 충분히 자랑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지켜본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에너지의 미래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는다. 묵묵히 준비한 나라가 결국 방향을 만든다. 그리고 그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고 말입니다.